네, 안녕하세요. 최영호의 주간경제 리포트 김윤미입니다. 네, 요즘 항공업계 크고 작은 일들이 정말 많은데요. 가장 큰 이슈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시아나항공 매각 결정과 또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의 타계 소식일 겁니다. 오늘 1부에서는 이 국내 항공사들의 불시착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최영호 현대경제연구원 고문 나오셨습니다. 고문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나라의 날개, 아름다운 사람들, 우리 이 아시아나항공. 한진이 뭐의 준말인지 아세요? 알았었는데 잘 기억이. 한민족의 위대한 전진에서 앞글자와 뒷글자를 따서 한진입니다. 몰랐어요. 네. 그런 두 국적기가 진짜 큰 일들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외신에서는요, 항공업계의 부끄러운 패배, 그래서 오너 리스크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뭐 외국에 나가면 진짜 대한항공, 아시아나 이 비행기만 봐도 뿌듯할 때가 있었거든요. 진짜 좋은 회사들입니다. 이번 계기로 양 국적기 풀 서비스 캐리어가 체질 개선과 그다음에 구조 조정을 잘해서 다시 한번 우리 대한민국의 날개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었으면 굉장히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최영호의 주간경제 리포트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아시아나항공 이야기부터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매각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네. 이 그간 매각까지 갈 정도까지 어떤 일 때문에 원인이 뭔지 또 무슨 경위로 이렇게 매각까지 가게 됐는지 좀 설명 참 부탁드릴게요. 안타깝죠. 왜냐하면 이제 항공사는 매번 순위를 매기잖아요. 네. 아시아나가 26위고요. 대한항공이 33위예요. 저 항상 아시아나항공이 위에 네, 있었던 것 같아요. 서비스도 좋고 그랬는데 사실 이제 금호 아시아나 그룹이죠. 금호 아시아나 그룹이 대우건설이라든가 뭐 한진유통 이런 것들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좀 무리한 경영을 합니다. 따라서 이런 무리한 경영들이 누적됨에 따라서 어떤 재무적인 그런 이 버든을 많이 얹었고요. 최근에 이제 이것이 이제 트리거가 됐던 것들은 뭐냐면 아시아나항공이 재무제표, 즉 회계감사에서 적정 의견을 못 받는 사태가 됩니다. 이 항공업계는요, 항상 비행기를 자기가 자가로 소유하는 것보다 리즈를 많이 하는데 우리 아시아나는 그게 좀 과도했어요. 네. 그래서 전체 비행기의 90%까지가 리스로 갔고요. 그럼 대한항공은 얼마냐? 15% 정도 되거든요. 그러한 과정에서 이 리스 비용을 부채로 삼느냐 마느냐, 그래서 부채 비율이 굉장히 올라가고요. 최근에 국제 회계 기준이 또 바뀜에 따라서 리스 비용을 부채로 잡아야 된다는 그런 기준의 변경이 있음에 따라서 이제 아시아나의 재무제표에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들이 들어오면서 시작이 됐죠. 그럼 이렇게 아시아나항공의 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네요. 다른 계열사 뭐 관련된 기업들의 문제에다가 거기에다가 그렇죠. 이렇게 적정 의견까지 받지 못한 것이 그렇죠. 적정 의견을 못 받은 게 굉장히 큰 이 뭐 문제가 된 거는 왜냐면요. 적정 의견을 못 받았다 보니까 지금 여기는 뭐 금융권 부채뿐만 아니라 시장권, 즉 이제 사채라든가 사채가 아니라 회사채 네. 이런 것들을 이제 내보낸 것들이 그냥 바로 상환이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뭐 보증부채까지 다 하면 한 7조 정도가 있는데 그 상환을 갑자기, 받지 못할 그렇죠. 밖에 그게 없으니까. 다 들어오면은 한꺼번에 들어오면 못 갚으니까 이제 파산 지경에까지 이제 이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왔고요. 채권단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회사를 정상적으로 경영할 것인가에 대한 자구책을 내라고 했는데요. 또 조금 채권단의 눈높이에는 미흡한 그러한 자구책을 내놓으면서 불씨가 이제 당겨졌고요. 사실 4월 25일 날 유동성 자산 부채가 600억짜리가 돌아오는데요. 그것을 못 막으면 그러면 1조가 한꺼번에 들어옵니다. 네. 따라서 파산이냐 아니냐 이러한 위기까지 몰린 상황에서 박상구 금호아시아나 회장이 이제 결단을 내린 거죠. 근데 사실 채권단에서는 처음부터 아시아나 항공을 살릴 거냐, 아시아나 항공이 없는 금호그룹으로 재편할 거냐,
이것에 대해서 답을 하라는 얘기를 했어요. 네. 계속 이렇게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는 과정에 이제 매각 결정이 됐고요. 매각 결정이 됨에 따라서 지금 인수전이 굉장히 물밑에서 뭐 굉장히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는데 매각 조건을 크게로 보시면 이렇습니다. 통으로 판다. 그러니까 아시아나 항공이 갖고 있는 계열사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뭐 에어부산도 그렇죠. 있고. 에어부산, 그렇죠. 에어서울, 그다음에 아시아나 IDT, 뭐 아시아나 에어포트 뭐 등등 있는데 이걸 통으로 매각한다. 그다음에 구주에 대한 드래그 얼롱을 시작한다. 즉 뭐냐면 동반 매각 요청을 한 겁니다. 이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딜이 깨질 수도 있잖아요. 딜이 깨지면은 대주주의 지분을 같이 팔아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딜이 안 깨지도록 하는 그런 보호 장치가 됐고요. 그 다음에 아시아나의 상표권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매각의 조건이 돼서 양측에서 그럼 한다. 그런 식으로 결론이 났고요. 지금 향후 일정을 말씀드리면 산은에서 발표한 거면 4월 말이나 5월 초까지 금호 산업이 주체가 되는 매각에 관한 MOU가 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실질적으로 인수자와 그리고 또 인수를 뭐 하는 그 범위, 매각 절차 이런 것들이 이제 정확히 나오고요. 이제 주관사가 정해져야 되겠죠. 네. 주관사 선정 등이 차차 되는데요. 최소 6개월 이상 걸립니다. 이런 것들은. 그래서 워낙 이제 덩치가 큰 항공사다 덩치가 보니까. 크죠. 덩치가 크고 또 이 자회사들이 많다 보니까 네. 좀 복잡하고 지금 현재 만약에 아시아나를 통으로 갖고 간다면요. 뭐 대형 항공사 하나에 그 저가 항공사 LCC가 2개가 붙어요. 네. 그 에어부산, 에어서울이 붙으면 이거야말로 항공업계의 재편, 구조조정이 일어나야 그쵸.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보기 힘든 굉장히 큰 대형 M&A가 항공업계에는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그 항공기 리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네. 90% 가까이 리스를 하고 있다. 근데 보통 대부분의 항공 그 사들이 보면 다들 비행기를 빌려서 이용을 하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사는 경우는 많지 않은데 보통 대부분 다 리스인데 굳이 이렇게까지 90%면 좀 많은 수치인가요?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평균적으로는 50% 정도 되고요. 네. 리스라는 건 사는 것보다는 항상 비싸거든요. 네. 그래서 그리고 리스가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금융 리스가 있고 운영 리스가 있는데 운영 리스는 이제 거기서 진짜 우리가 아는 리스고요. 네. 그래서 비행기를 빌려와서 이제 사용료를 내는 거고 금융 리스가 있는데 그거는 비행기를 살 비용을 빌려서 네. 그걸로 비행기를 사서 운영을 하는 방법인데 일단 재무적으로 튼튼하지 못하다 보니까 운영 리스가 뭐 당장에는 뭐 소위 말하는 부담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간 상황이 있고요. 81대에 지금 항공기를 운영하는 아시아나인데 거기에 70대 정도가 지금 이런 리스에 연관이 돼 있고 이 회계 감사의 아주 가장 그 근본적인 원인이 됐던 거면요. 70대면은 고장이 날 수도 있잖아요. 항상. 네. 고장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부채를 갖고 갈 거냐, 충당금 싸라 뭐 등등의 얘기를 하다가 뭐 그건 안 된다 뭐 하면서 이것이 불거진 계기가 됐던 거라서 자, 원인은 회계감사를 통한 이런 리스에 관한 이 뭐 회계법인과 회사 간의 이견 충돌로부터 시작이 됐다. 그래서 사실 이게 없었으면 또 올해 그냥 조용히 넘어갈 수도 있었던 부분인데 어쨌든 간에 하여튼 회계 기준의 이 바뀜에 따라서 뭐 조기에 부각이 된 점은 뭐 환영할 일입니다만은 아깝죠. 아름다운 사람들 네. 우리 이 아시아나항공 1988년부터 굉장히 급성장을 했지 않습니까? 네. 거의 기내식도 사실 대한항공 타시면은 옛날에는요 진짜 뭐 외국 음식만 줬어요. 그리고 김치 냄새 난다 뭐 그래서 그런 걸 안 했는데 아시아나는 먼저 비빔밥 뭐 이런 것들을 제공하면서 한국 문화를 알리는데도 일조를 했던 그런 항공사로 생각을 합니다. 뭐 항공기 리스까지 그럼 안 했다면 이렇게까지 매각까지 가진 않았을 수도 있을까요? 그냥 그렇죠. 항공기를 샀다면. 사면은 뭐 운영 비용이 굉장히 이제 적어드니까 네. 그런 부분들은 하는데 일단
아시아나항공 자체는 네. 굉장히 좋은 회사예요. 네. 그래서 1년에 매출이 6조 정도 되고요. 뭐 비록 영업이익은 그렇게 크게 나지는 않습니다만은 뭐 지금 뭐 1988년도에 만들어서 이렇게까지 쭉 커온 걸로 보면은 굉장히 뭐 효율적이고 운영을 잘했습니다만 그룹 전체의 문제였다. 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네, 다음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시아나항공 매각이 되면 정말 여러 가지가 바뀔 텐데 특히 항공 운송 산업 쪽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재편이 계기가 될까요? 그럼요. 재편이 되는데 그 전에 질문을 먼저 이거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거요? 아시아나 마일리지는 어떻게 되느냐? 아, 마일리지가 어떻게 될까요? 마일리지가 궁금합니다. 이제 이게 마일리지는 회계상 네. 부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매각이 돼도 이제 인수하는 사람이 그걸 꼭 갚아야 되는 그런 뭐 상황이 있고요. 한 6,800억 원어치의 마일리지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하네요. 그래서 제가 요새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그거예요. 저기 이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어떻게 해요? 그렇죠. 빨리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고객들은 이제 그게 제일 중요할 그렇죠.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시고 네. 이 인수 과정을 잘 지켜보시면 되고, 자 재편 얘기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대형 항공사 하나에 저가 항공사 두 개인데요. 네. 그러면 에어 부산, 에어 서울 이렇게 해서 세 개가 지금 한꺼번에 팔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사실 저가 항공사는 노선을 확장하는데 좀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대형 항공사가 가질 수 있는 또 아주 황금 노선들이 있는데 이것의 시너지 효과를 간다면은 항공사에 있어서의 순위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영업이익으로만 네. 항공사를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이제 뭐 대한항공이 제일 많죠. 1조 정도 지금 하고 있는데 2등 항공사가 어디냐면요. 제주항공이에요. 영업이익으로. 제주항공이 정말 이 저비용 항공사 중에 가장 큰 성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거기 이제 애경그룹에서 하는 네. 제주항공이 그 다음이 진에어고요. 그 다음이 티웨이. 네. 그리고 나서 5등이 아시아나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순위가 바뀔 수 있고요. 진짜 어떤 명망 있고 또 자금력 있는 대기업이 갖고 오면 이런 순위는 하루 순간에 바뀔 네. 수가 있죠. 지금 아시아나항공이 이런 이제 차입금들이 많은 부분들이 이자가 한 4%대예요.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만약에 신용등급이 높은 대기업을 인수하면 대기업의 이 주인이 되는 주주의 네. 신용등급을 따르기 때문에 그러면 그게 반으로 줄거든요. 그러면 연에 1천억 이상이 그대로 순이익으로 남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따져보면 개편의 아주 시발점이 될 수 있고요. 최근에 저가항공을 3개를 더 내줬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이 과연 이제 어떤 식으로 경쟁을 하고 또 경쟁 속에 노선의 조정 이런 큰 일들이 많이 벌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 채권단이랑 금융위도의 의견도 되게 궁금한데 이렇게 아시아나 항공의 매각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제 개편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지도 궁금해요. 일단 뭐 채권단의 방향은 뭐 확고부동했습니다. 자, 박삼구 회장님 경영권 내놔라. 네. 그래서 과연 이제 사실 이제 금호 아시아나가 사실 재계 7위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래서 근데 아시아나를 뭐 만약에 매각한다면 60위 바깥으로 떨어지거든요. 지금 9조 정도인데 아시아나가 차지하고 있는 매출이 6조입니다. 그럼 3조짜리 그룹으로 가면 60위 바깥으로 물러나기 때문에 네. 일단은 그것을 감수하고로 해도 채권단에서는 일단 경영권은 뭐 경영에 참여는 안 했으면 좋겠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채권단이 항상 뭐 주장했던 것은 다름 아닌 현금 자금 확보 방안이 뭐냐. 그래서 사재 출연 더해라. 뭐 유상증자 어떻게 할 것이냐 등등등을 얘기를 한 것으로 봐서는 일단 재력 있는 그다음에 뭐 지금 뭐 최근에 이제 경기 둔화 등이 있습니다만은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맷집이 있는 대기업들이 붙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가장 저희가 관심 있게 들었던 게 회사 정상 기간을 뭐 원래 이제 박성구 회장 3년을 달랐는데 그거보다는 네. 짧다. 무슨 얘기냐면요. 세계 유수의 기업
이 항공기업 중에 파산 안 당한 데가 없어요. 네. 유나이티드, 델타, 뭐 페넴은 없어졌죠. 아예. 네. 이스턴 뭐 등등을 여러분들 다 보시면 다 한 번씩 파산합니다. 뭐 일본의 전일본 뭐 에어 니폰인가요? 네. 뭐 ANA. ANA. 네. 예, 거기도 뭐 파산 한 번 갔고요. 네. 유럽에 가면요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지금 똑같은 일이 이태리에서도 벌려졌어요. 알리탈리아 네. 거기가 지금 뭐 이탈리아의 국적기 대형 항공사인데 거기도 지금 네. 우리랑 어렵다고 똑같은 이야기를 그래서 들었어요. 유럽에서는요 몇 년 전에 저가 항공사들이 대형 항공사를 사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전체 봤을 때 사실 항공업계가 파산했다 다시 뭐 회복하는데 1년 반에서 2년이면 되거든요. 뭐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주변이 굉장히 해외여행을 많이 가요. 네. 중국 지금 쫙 올라왔습니다. 그다음에 인도 쫙 올라왔고요. 우리나라도 지금 뭐 계속 이렇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커질 수 있는 것은 1988년 이후에 우리의 소득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거든요. 따라서 해외 여행과 해외 비즈니스의 확장에 따라서 가치콘 기업인데 일단 큰 파고를 맞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넘어서 1년 내에 다시 회복을 할 수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그런 관건이 되겠죠. 네. 네, 그렇다면 이제 이 아시아나 항공을 누가 인수할지 뭐 기업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봐야겠는데 이야기 하기 전에 최근에 이 박창구 금호석유화학 예. 회장이 그런 얘기를 했어. 인수전 나도 뛰어들고 싶다라고 네. 입장을 표명을 했습니다.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참 이게 굉장히 이거 뭐 두 분이 뭐 참 많이 다투기도 했어요. 네. 대한통운이라든가 대우건설할 때 이러면 안 된다 그러고 싸움도 많이 하고 이제 박삼구 회장이 형이고 박창구 네. 이제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이제 동생인데요. 사실 금호석유화학은요 아시아나의 2대 주주예요. 네. 이제 금호 산업이죠. 근호석유 33.47%, 그다음에 금호석유화학이 11.98%를 갖고 있는 2대 주주인데 들어보겠다. 네. 이런 의지를 냈어요. 그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요청이 들어오면 검토하겠다. 네. 이렇게 이제 말을 한 것은 제 역할을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뭐 얘기들이 쭉 나가니까 지금 어떤 식으로 추가 설명을 했냐면요. 지분 가치를 그러니까 금호석유화학이 갖고 있는 지분 아시아나 항공의 지분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자기들이 검토를 하겠다. 이거 이렇게 뭐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번역기를 돌리면 뭐냐면 M&A를 꼭 성사시키겠다는 얘기거든요. 같은 가족이니까 도와줘야겠다 이런 의미도 있을까요? 두 분이 좀 사이는 별로 안 좋아요. 아, 그리고 그런가요? 스타일이 완전히 다릅니다. 박삼구 회장은 진짜 조금 뭐 굉장히 역동적으로 질르고 나가시는 분이고 박창구 회장은 꼼꼼히 경영을 스타일이 다르군요. 스타일이 다른 분인데 그래서 이 말이 그래서 시장에서는 어떻게 읽혔냐면 M&A를 꼭 성사시키겠다는 얘기고요. 사실 누가 인수를 하든 간에 네. 2대 주주의 손을 딱 잡는 거는 이거는 뭐 경영권 확보라든가 안정적인 경영에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네. 그 다음에 이 말을 하시고 나서 대기업이 나와서 잘 운영하면 좋겠다는 말을 또 덧붙입니다. 네. 요것도 번역기를 돌리면 어떻게 되면 없으면 내가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이거는 대기업이 나와서 잘 하는데 없으면 나도 대기업 중에 하나야. 내가 해볼게. 네. 이러기 때문에 지금 게임 체인저가 됐어요. 박창구 회장을 잡아서 안정적인 경영 지분 확보를 갈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요. 그 다음에 결국은 뭐가 되냐면요. 11.98%, 12%대의 그러네요. 지분을 갖고 있으니까 박창구 회장이 손을 들어주면 그 대기업이 확정이 될 수도 있는 네. 부분들이 생겼기 때문에 금호석유화학이 누구 손을 들어주냐 인수전에 아주 뭐 방점을 찍을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있습니다. 물론 금호석유화학이 이런 운송업과의 시너지 낼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뭐 석유화학이라서 그런 부분들은 근데 여기는 뭐 정제하고 뭐 이런 부분이니까 시너지 효과는 없지만 일면 이런 얘기도 나와요. 그 델타 항공이 있지 않습니까? 네. 델타 항공이 2번 파산하는데 마지막에 어떻게 여기 극복을 하고서 미국 제1의 항공사로 거듭났냐면요.
정유회사를 삽니다. 네. 정유회사를 사서 안정적으로 유가를 유지하게 합니다. 항공업계는 세 가지가 중요하거든요. 환율, 그다음에 이 유가, 그다음에 금리. 네. 이 세 가지 굉장히 민감한데 델타항공은 정유회사를 사면서 그런 리스크 관리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식으로까지 읽히냐면 금호 석유화학이 정유 사업으로도 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거 아니야. 포트폴리오를 늘리는 부분. 그래서 네. 지금 박창구 회장의 금호석유화학 게임 체인저가 되고 있고요. 네. 여기서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느냐가 진짜 굉장히 지금 이 눈에 띕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진칼이나 지금 금호 산업의 우선주들이 네. 펄펄 날고요. 금호 석유화학 같은 경우도 좀 굉장히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유심히 좀 잘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네. 부분들이 많습니다. 네, 오늘도 증시 상황 보면 우선주들이 거의 대부분 상한가 그렇죠. 기록을 했고 앞으로 진짜 어떻게 될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우선 이 박창구 회장 발언이 있기 전까지는 SK가 가장 유력한 후보다 뭐 이런 기사들이 그렇죠. 있었어요. 각 기업들 어느 정도의 가능성이 있는지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SK 주가 이제 네. 지주사인데 SK 주식회사 이제 지주회사로 어떻게 거듭나냐는 그 얘기를 했냐면 투자 전문 지주회사로 거듭난다는 발표를 했어요. 네. 그리고 작년에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비즈니스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작업을 할 때 항공업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네. 여기야말로 SK 에너지가 있잖아요. 네. SK 이노베이션이 있고 등등을 연결해서 지금 하는데 재밌는 현상이 있어요. 자, SK하고 하나 뭐 이런 등등이 네. 서로 서로가 아니죠. 굉장히 많은 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SK 관계자한테 전화를 해보면 하나가 더 맞을 거예요. 하나는 한국이 부품을 만드는 데니까 네. 그쪽이 시너지가 더 좋을 거예요. 하나에 전화하면 SK가 하죠. 그래서 흥행에 지금 성공을 했지만 서로 눈치 작전이 굉장히 심합니다. 하나 같은 경우는 에어로케이라는 그 저비용 항공사에 투자한 이력도 있는 했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청주공항을 네. 이제 베이스로 해서 이제 하려고 저가 항공을 했던 그 이력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이 지금 사실 물 밑에서 굉장히 치열하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SK는 지금 사실 이런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SK 반도체에 좀 주력을 하겠다는 그런 회사의 방침이 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SK의 장점은 풍부한 자금력. 돈이 많을 것 같아요. 돈 많죠. 반도체 하이닉스. 그래서 아시아나 항공을 이제 만약에 인수를 하면 제2의 하이닉스 될 거다는 얘기 있고요. SK가 또 잘한 거면요. 국가 산업이라든가 이런 독과점에서의 민영화 기업들을 이 M&A 하는데 굉장히 많은 이 점수를 네. 갖고 있습니다. 거기다 플러스 최남규 씨라고 제주항공 사장했던 분이 최근에 네. SK로 스카웃이 돼 있습니다. 그럼 이 항공업계 돌아가는 걸 잘 알겠네요. 잘 알고 이제 항공업계 잘 아시겠지만 이거 굉장히 전문적인 영역이거든요. 어떻게 노선을 짜냐에 따라서 그쵸. 진짜 이익이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그냥 아무나 와서 하는 그건 아니거든요. 따라서 SK에 대한 지금 이 기대감들이 많고요. 또 이제 댓글들 보면 굉장히 재미난 댓글들이 이제 아시아나 이제 다니시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 우리 그러면은 SK 아시아나 항공이면 우리가 나비 배지를 다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들 해요. SK의 상징이 나비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기대감들이 이제 표현이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자, 이렇게 왜 SK 하나 이런 데들이 관심을 끼냐면요. 항공업 라이센스 아무한테나 주는 거 아니거든요. 네. 이거 공개 이 입찰이라든가 또 굉장히 많은 조건들을 갖고 그쵸. 이거 라이센스 산업인데 네. 세 장이 한꺼번에 나온 거 아니에요. 아시아나항공, 에어부산, 에어서울. 에어서울이죠. 그래서 이게요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우리 이동골 산업은행장이 또 거둔신 게 있어요. 네. 우리가 알기로는 7조 정도의 부채가 있는 걸로 알았는데 다시 해보니까 3조 6천억 원이면 될 것 같아요. 네. 즉 7조라는 부채는 지급 보증 문제가 있는 부채고 어떻게 4억이나 차이 나죠? 그렇죠. 상환해야 되는 부채는 3조 6천이니까 떨어지겠죠. 근데 이제
문제가 좀 생긴 게 뭐냐면 네. 아까 방금 전에 말씀 뭐 우선주라든가 주가가 확 오르니까 최초에는 한 3천억 정도면 지분 매수가 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그게 7천억까지 올라왔어요. 네. 그다음에 그 이후에 1조에서 1조 5천억 정도의 재무 개선이라든가 경영 활성화를 위한 이제 자금이 필요한 이제 증자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부담감을 주면 한 뭐 2조에서 2조 5천 뭐 3조까지의 자금 능력이 있는 데가 이제 들어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또 말씀하신 한화. 네. 여기도 뭐 아까 에어로케이 이제 하고 싶어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고요. 한화가 이제 사실 또 유통도 많이 하고요. 근데 한화는 주축이 화학하고 그다음에 금융산업이거든요. 네. 근데 여기하고 시너지는 별로 없지만 항공기 부품을 만드는 그런 공장들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사실 뭐 노리는 걸 봐서는 면세점 하잖아요, 한화에서. 그래서 면세점, 그다음에 여객, 특히 또 한화 리조트 갖고 있는 레저, 이런 것들이 시너지 효과를 굉장히 높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한화도 항상 높이 평가되는 인수자리로 네. 보입니다. 거기다가 또 애경과 CJ가 뭐, 남았는데 제주항공. 그러니까 제주항공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이제 저비용 항공사가 큰 메이저 항공사를 덮쳐서 이렇게 그렇죠. 인수를 했듯이 이번에도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그럼요. 예상들도 많이 있거든요. 제주항공은 자기네들은 이제 뭐 사실 제주항공이 더 크려면 이제 국제 노선을 따야 되는데 네. 뭐 아시아나항공이 갖고 있는 국제 노선만 따더라도 그쵸. 뭐 바로 세계 50대 안으로 들어가는 항공회사가 되죠. 근데 애경그룹은 사실 뭐 자금력에 대해서는 지금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만은 네. 애경그룹이 조금 점수를 많이 받는 게 산업은행하고 자기네 구조조정이라든가 이런 합리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신뢰도를 샀습니다. 그래서 근데 금호산업은 사실 산업은행하고 몇 가지를 할 때 끝에 막 뒤집고 그래서 점수가 없는데 애경은 그런 부분들이 많고요. 애경에는 최근은 아니죠. 좀 뭐 전에부터 TF팀이 구성이 돼서 네. 아시아나항공에 매각이 돼서 조금 더 다른 데보다는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수자 리스트에 올라간 거는 CJ. CJ는 뭐 잘 아시겠지만 돈이 좀 있어요, 요새. CJ 헬로비전을 팔았잖아요. 그래서 네. 8천억 정도가 지금 현찰을 좀 갖고 있고요. 여기서는 구체적인 얘기까지가 나왔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네. 아시아나항공을 매입을 해서 인수를 해서 미국의 페덱스 같은 운송이 중심이 되는 회사로 만들겠다는 뭐 야심찬 계획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뭐 CJ가 이렇게 하더라도 3조 가량이 되어서 지금 펀드들과의 이제 접촉이 있고요. 사실 P가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에 따라서 많은 이제 변수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지금 뭐 또 나오는 게 신세계. 네. 신세계 T웨이 지금 뭐 거기 인수하려고 네. 뭐 이제 들어갔었다 나와서 네. 신세계도 유통 쪽을 강화하는 그런 모습으로 다가올 수 있고요. 최근에 이제 뭐 갑자기 부상이 됐습니다만 호반건설 네. 지역 기업인데요. 대우건설을 뭐 인수할 때 사실 금호하고 서로 경쟁을 했었죠. 그때 1조 6천억 정도의 금액을 써놔서 그 정도는 동원 가능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봐지고요. 네. 호반건설은 이제 이 호남에 그 기반을 둔 그리고 아시아나가 또 호남에 기반을 둔 지역 기업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플러스가 가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지금 뭐 이런저런 이 얘기들을 많이 하시고 계시고요. 여기다가 이제 하나 또 이제 부상은 잘 안 되고 있습니다만 네. 롯데가 다시 한번 이 유통업, 롯데는 이제 유통이잖아요. 네. 유통의 강화, 그다음에 롯데의 가장 또 이 캐시카우가 되는 면세점 강화, 네. 그다음에 이제 중국과의 관계, 호텔, 여객운송 뭐 이런 점에서 롯데의 포트폴리오에도 맞을 수 있는 그런 아시아나 항공이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지금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데 재미난 현상은요, 모두 다 다른 회사가 더 적격이다. 이러한 얘기들을 합니다. 따라서 그랬을 때 우리가 해석해서 낼 수 있는 것은 매각 대금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얼마에 이것이 매각 대금이 구성이 되느냐. 지금 주가 상승을 하는 걸로 봐서는 뭐 구주만 매각하는데 7천억 이상이 지금 네. 들어가는 부분들이 생겼기 때문에 누가 어떤 프라이빗 이퀴티를 펀드를 만들어서 들어오느냐, 특히 대기업과의 이 만남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될 거냐, 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금호 석유화학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변수로 작용해서 최종 이 낙찰자가 나올 때까지 아마 6개월 이상은 걸리지 않겠느냐는 뭐 생각은 있습니다만은 말씀드린 대로 항공업계는요, 일어서려 그러면 1년이면 일어섭니다. 네. 그래서 충분히 매력적인 매물로 지금 아시아항공이 시장에 나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고모님이 이제 딱 한 군데만 최종 낙찰자를 정하신다면 어디를 택하겠어요? 아유, 저희 한번 하나씩 선택을 해볼까요? 아이 제가 딴 건 모르는데 하나 네. 아주 팩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들은 있어요. 삼성하고 현대차, LG는 안 들어옵니다. 아, 그럼 그래요. 확실합니다. 이유가 뭔가요? 아니 뭐 현대차 같은 데는 지금 뭐 4억 짓고 그다음에 미래차에 대해서 뭐 하느라고 정신이 없고요. LG는 5G에 지금 꽂혀갖고 더 돈 쓸 능력이 없고요. 미래의 먹거리가 풍부하기 때문에 굳이 관심이 없다라는 그러면 건가요? 이제 삼성이 들어오면 난리가 나죠. 네. 뒤집어지죠. 그래서 이런 얘기들은 또 있어요. 아니 그러면 대한항공이 인수하면 어때? 네. 그래서 대한항공은 뭐 재무적으로는 굉장히 좋습니다. 작년에 최대 매출을 했고요. 또 지금 뭐 영업이익 자체가 1조를 넘는 영업이익을 하고요. 네. 올해가 이제 50주년이기 때문에 올해는 그 숫자를 뛰어넘겠다는 지금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한항공도 할 수 있는데 그럼 이제 독과점에 걸리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데는 조금 우리가 리스트에서 빼고 그러면 검토한 회사는 뭐 이게 그냥 하루 이틀에 되는 게 아니니까 네. 검토를 해온 회사들만 꼽자면 SK와 애경이 검토를 분명히 아시아나를 대상으로 검토를 한 것 같고요. 네. 거기다가 이제 한화가 LCC를 들어갔기 때문에 사실 3파전 SK, 한화, 애경의 3파전으로 갈 양상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네. 뭐 대한항공 이야기 나왔으니까 대한항공 이야기도 잠깐 해봐야겠는데 짧게 이제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조양호 회장 타계 이후에 이제 대한항공 앞으로의 향방이 어떻게 될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아무래도 뭐 돈의 뭐 영업이익이 굉장히 높고 뭐 지금 잘 나간다 하더라도 이 대표를 잃은 거기 때문에 사실 오랫동안 유지해왔던 이 조양호 체제가 무너졌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변화가 어떻게 될지 굉장히 궁금해요. 조양호 회장님은 항공업계의 레전드입니다. 네. 사실 우리가 뭐 잘 모르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엔지니어세요. 그래서 기계에 대해서 그러세요? 굉장히 잘하시고요. 우리 조양호 회장이 월남 파병용사인가 아세요? 11개월간 거기 가서고 36개월 만기 제대하신 병장 출신입니다. 뭐 그거를 논하고로 해도 진짜 위기가 올 때마다 뭐 이 항공기를 팔았다 매입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항공업계가 굉장히 어려울 때 뭐 30대씩 비행기를 싼값에 사면서 들어왔던 거. 그리고 2001년도에 9.11 테러 있을 때 네. 그때 항공업계가 뭐 줄도선이 남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아주 공격적으로 A380을 그때 사서 지금 깔아놓은 게 지금 돈을 버는 거거든요. 그만큼 해안이 있는 부분인데 이제 누가 오더라도 전문 경영인이 오더라도 조양호 회장의 그런 탁월한 업무 능력을 뛰어넘을 수는 없다고 보여지고요. 그렇다면 이제 뭐 그쪽에 2세대들이 맡아서 하는 부분들은 또 국민의 눈높이에도 안 맞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전문 경영인 체제를 중심으로 해서 출발을 하는 새로운 계기가 돼야 된다고는 보여집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자본주의에 살고 있다 보니까 이 주주가 뭐 대주주에서의 그런 우리 대우는 해줘야 되거든요. 그건 사적 재산의 보호 아주 근본이 되는 원칙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조양호 일가의 사실 경영 뭐 이 모습보다는 이사회라든가 이사회 의장이라든가 그럼으로 해서 갖고 있는 지분을 존경해주는 부분들로 개편돼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이제 다음 질문으로 이 항공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방안들 필요할지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지금요, 우리 이 항공업계가 이제 2030년 되면은 조금 전체 글로벌하게 조금 3분화되는 그런 부분들이 생긴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유럽에는 런던 히드로, 네. 그다음에 홍콩, 그다음에 지금 상해하고 저희가 경쟁하는 소위 말하는 허브 공항이 2030년 되면은 이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뭐 허브 공항이라서 뭐 중요한 게 아니라 허브 공항이라는 건 항상 그 안에서 트랜짓을 한다든가 환승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아지는 건데요. 우리가 굉장히 인천공항이 꾀를 잘 썼어요. 네. 지금 1터미널, 2터미널이 있잖아요. 그 나눠진 기준이 뭔지 아세요? 잘 모르겠어요. 1터미널은 스타 얼라이언스, 아. 2터미널은 제휴를 기준으로 해서 나누는 이 공항은 없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아주 효율적으로 그런 얼라이언스를 뭐 상생할 수 있는 부분들로 지금 구조가 되어 있는 유일한 공항이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세계 3위권에 드는 3대 이 항공 이 트랜짓 환승할 수 있는 허브 공항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가 눈앞에 있단 말이죠. 이랬을 때 우리 국적기들이 살아나야 되고 특히 이제 사실 뭐 외국에 나가서 이렇게 돌아다니시면 스타 얼라이언스가 훨씬 더 세력으로는 많습니다. 스카이팀보다. 그랬을 때 스타 얼라이언스의 한 주주격이 되는 아시아나 항공이 뭐 다시 활발하게 이 운영에 참여하고 이 실적이 개선된다 그러면 세계 3대 공항 중에 하나인 인천공항에 그럼으로써 이르는 경제적 효과라는 것은 어마어마하거든요. 네. 그러한 모습들이 눈앞에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번에 아시아나 항공의 아주 체질 개선에 도움이 되는 인수자가 나와주고 대한항공은 조양호 회장의 그런 경영 능력을 뛰어넘는 전문 경영인들이 들어와서 다시 한번 우리 조국의 양대 날개를 엎고서 우리 한국이 비상하는 그런 날을 기대해 봅니다. 네, 우리 이 항공사, 인천항공도 언젠가는 이 3대 허브 항공사 중 하나가 될 수 있기를 좀 기대를 해봅니다. 네, 1부에서는 이렇게 국내 항공사들의 불시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2부에서는 경상수지의 흑자 감소의 의미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 곧 시작하니까요. 2부에서 뵙겠습니다. 네, 최양호의 주간경제 리포트 2부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0개월 이상 흑자 행진을 유지를 했던 경상수지가 이번 4월부터는 적자로 돌아설 수도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일시적인 현상인지 근원적인 문제인지 오늘 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경상수지에 대한 이야기를 네.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이 경상수지가 뭐 감소세 이유가 뭘까요? 일단 경상수지가 뭘로 구성되는지 먼저 말씀을 드려야 네. 좀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서 일단은 경상수지가 그냥 물건 팔고 살고 하는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요. 네. 그거는 이제 상품 수지라 그래서 가장 큰 포션이 되고 그 다음에 서비스 수지가 있습니다. 네. 즉 뭐냐면 우리 해외여행 가고 저쪽에서 네. 해외여행 들어오고 뭐 등등. 그다음에 소득 수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 여기서 번 돈 또 우리가 해외에서 번 돈을 또 한국에 이제 송금하는 부분. 그리고 경상 이전 수지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은 송금 그다음에 기부금 이런 것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이제 부분입니다. 따라서 경상 수지라는 것은 뭐 우리 외국과 우리나라의 이 모든 거래 중에 자본만 빼고 자본의 이전만 빼고 모든 이 외화의 입출입을 말하는 건데요. 즉 외화를 얼마나 받았고 얼마나 우리가 내줬는지를 말하는 수지가 경상수지고요. 경상수지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자본수지를 뭐 더하면 그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국제수지가 됩니다. 네. 근데 2015년 2월이죠. 2012년 5월부터 80개월 동안 지금 경상수지는 흑자였어요. 즉 수출이 잘 됐거든요. 네. 수출이 잘 되다 보니까 경상수지 상품과 서비스 이 팔고 있는 부분들이
좋아 놓으니까 이게 뭐 우리가 해외여행 많이 가더라도 뭐 또 유학을 많이 가더라도 우리가 플러스를 내고 있었는데 어느 정도 줄었냐면요. 달에 한 110억 달러 정도가 우리가 흑자였어요. 그것이 최근에 36억 달러, 그러니까 3분의 1로 줄어들었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4월 달에 이 추세로 가면 4월 달에는 마이너스가 되는데 왜 마이너스가 되냐? 우리가 3월, 4월 달에 우리 주총들이 있고 배당들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렇다니까 외국인들에게 주식을 갖고 있는 외국인들에게 배당을 하다 보면 적자가 날 것 같아요. 빠지니까. 예, 적자가 나고 그거 갖고 가니까요. 네. 그래서 이게 적자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큰데 일단 물론 원인을 따지자면 수출이 안 되고 있는 거죠. 뭐 1분기만 보면요. 대중국 수출이 마이너스 17.3%가 빠집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중국의 대안으로 생각하는 베트남도 마이너스 3.6%가 빠지거든요. 네. 수출이 잘 안 돼요. 자, 경상수지에도 뭐 주거니 받거니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기와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수지는요. 이 상품 수지하고 서비스 거래거든요. 네. 이것은요. 바로 국민소득 증감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두 개 중에 첫 번째 가장 큰 수출이 안 되고 있는 부분. 네. 이것이 가장 큰 타격으로 지금 나오고 있고요. 사실 이 경상수지가 마이너스가 된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네. 우리나라 외환 부채도 굉장히 더 부담이 많아지고요. 또 우리나라의 환율에 대한 영향도 커지고요. 이것을 어떤 식으로 이제 분명히 정부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 관리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힘들고요. 또 4월 달이면은 미국에서 이제 환율 보고서 등이 이제 나오는 부분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주 전방위적으로 지금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어쨌든 간에 이 소위 말하는 상품 수지를 높여야 되는 것들은 뭐 분명한 일이고요. 그러니까 수출을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서비스 수지. 이게요. 연 100억에서 300억 달러까지 돼요. 그럼 GDP 2%까지 가는데 이 부분을 또 어떻게 줄이냐. 그렇다고 해외여행 못 가게 할 수도 없고 유학 가는 자녀들에게 송금 못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혼합적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이제 근본적인 대책들이 좀 나와야 되지 않겠냐는 시점입니다. 네, 뭐 경상수지라고 해서 이제 막 한 가지만 있을 줄 알았는데 여러 가지 요인들이네요. 상품 수지, 서비스 수지, 소득 수지, 또 경상 이전 수지가 이제 합쳐져서 경상수지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경상수지가 흑자가 감소가 되고 있다라는 거는 어떤 걸 의미를 한가요? 이 뭐 경제학적인 그런 전문 용어로 하면 교육 조건이 완화된다 그러는데 네. 그게 뭐냐면 수출품과 수입품의 소위 말하는 수량적 교환 비율입니다. 그래서 수출을 얼마 했는데 수입은 뭐 얼마를, 그러니까 뭘 팔아서 우리도 뭐 개방형 경제이기 때문에 또 사갖고 와야 되거든요. 네. 그게요, 분기당 플러스가 수출하고 수입한 거를 빼면은 분기당 12조에서 19조 정도가 남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2018년 4월 달에는요, 4.8조, 5조 정도로 줄어듭니다. 즉, 국내에 유입되는 돈이 네. 이만큼 적어진 거예요. 들어오는 돈이 적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바로 우리가 쓸 돈이 없어지는 거죠. 네, 소비 위축으로 예, 이어지는 소비 거네요. 위축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경기 부진으로 가는 거고. 그래서 이게 경상수지 적자가 수출이 안 되네, 이것을 넘어서 우리나라 경기에 굉장히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 수출 먹고 사는 나라 아닙니까? 네. 따라서 구체적인 어떤 이 대책이 나와서 이런 구매력 저하라든가 국내 소비 저하를 막을 수 있는 부분들이 선제적으로 나아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좀 커지는 그런 4월이라고 네. 볼 수 있습니다. 네, 뭐 경상수지 흑자 계속 감소한다라는 건 굉장히 큰 일인데, 이렇게 소비 위축, 뭐 소득 감소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제시가 되어야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이어가면요, 이 경상수지 이렇게 감소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고착화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뭐 수출품의 총액을 하면 가격 곱하기 이제 네. 이 물량인데,
가격은 그렇게 뭐 나쁘지 않아요. 네. 근데 수량이 줄고 있어요. 큰일 났어요, 지금요. 물량이 뭐 옛날에 이제 기준으로 하면 한 167 정도의 지수를 갖고 있던 것이 127로 떨어졌어요. 4 내지 5% 정도의 증가가 계속 돼줘야 되거든요. 네. 그것이 지금 3%대에 3% 초반, 심지어는 2.5%까지 내려가는 이 거래량, 그러니까 물량의 저하가 굉장히 커집니다. 우리가 이제 해외 국제 통상을 해보면 가장 먼저 나오는 게 힘들 때는 가격 좀 깎아줘. 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뭡니까? 아우 이제 너무 힘들어서 못 사겠어요. 그 지경에 온 거예요. 가격도 깎아줘야 되고 물량도 줄여야 되는데 물량 줄인 것이 지금 너무나 많이 4 내지 5% 정도의 증가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3%대로 지금 내려오는 그래서 지금 뭐 고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네, 다음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또 뭐 세계 경기가 하강 국면에 있고 힘든 시기에서 달러화 공급에도 여러 가지 또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그렇죠. 뭐 우리나라 이제 뭐 외국에서 들어온 돈 뭐 많은 부분이 달러니까 네. 자 달러가 적어졌다. 그럼 뭐냐면 대지급 능력이 약화되는 거예요. 우리 네. 뭐 돈을 이제 뭐 우리도 달러로 줘야 될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한 대외 지급 능력이 약화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우리나라 환율은 떨어지겠어요? 높아지겠어요? 환율이 제가 볼 때는 떨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니죠. 높아가죠. 우리나라 돈보다는 달러가 더 적어지니까 달러에 네. 적어지면 몸값이 비싸지는 거죠. 그래서 환율이 올라갑니다. 아. 올라가다 보니까 외국 채무를 갚는데 급증되는 비용이 생기는 거죠. 네. 따라서 지금 우리가 외국 채무가 이 외환이 이제 뭐 우리 환율이 높아지다 보니까 사상 최고치를 지금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4,678억 정도 달러의 외국 채무가 지금 들어오고 있고요. 지금 2018년 3분기 이후에 지금 뭐 이런 사상 최대치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부분들이 네. 굉장히 이제 걱정들이 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그럼 IMF일 때 저희가 이제 환율이 굉장히 높았잖아요. 그렇죠. 그때 외화가 없었으니까 환율이 귀해지니까 그렇죠. 환율이 높아졌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되겠죠. 달러 수요가 많은데 달러가 국내에 적으면 그 뭐 살 사람은 네. 많고 물량은 작으면 달러 값이 올라가면 네. 우리나라 환율도 올라가거든요. 그러한 지금 과정을 겪고 있는데 자 달러가 올라가면은 뭐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습니다. 달러가 올라가면 우리나라 수출 경쟁력은 좋아집니다. 네. 왜냐하면 나가서 1,000원으로 맞는 거를 더 많이 1달러라서 쓸 많이 수 들어오는데 근데 문제는 환율이 올라가면 수입 가격이 높아지거든요. 따라서 물가가 올라가는 그런 부작용이 있습니다만은 뭐 최근에 우리나라가 지금 뭐 디플레이션의 준 디플레이션 상태에 와서 물가가 좀 올라주는 것은 뭐 바람직한 현상이긴 합니다만은 지속적으로 된다 그랬을 때는 물가 부담 이거 뭐 소위 말하는 장난이 아닐 수가 있는 부분들이 생겨서 아까 우리 김 앵커가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이게 근본적이냐 일시적이냐 빨리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이렇게 적정 수준으로 경상수지 흑자가 계속 유지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대응책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1번 수출 부진에서 나오는 현상이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수출을 늘릴 수 있느냐 뭐 고부가 가치 얘기도 말고 네. 뭐 수출선 다변화 그다음에 상품 수지의 경쟁력 제고 뭐 귀가 닳게 들은 얘기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타결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수출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럼요. 수출이 가장 중요하고 그러려면 수출이 되려 그러면은 거기에 뭐 우리가 갑자기 우리가 물건을 파는 게 아니고 R&D도 돼야 되고 그다음에 수출 경쟁력 높이기 위해서 투자도 돼야 되고 판로도 개척해야 되고 등등이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어디서 어떠한 현상으로 이러한 수출 부진이 오는지 아니면은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의 지금 대외 수출 비중이 지금 마이너스 17.3%가 떨어지는 걸 봐서 그럼 중국이 저렇게 하는데 거기만 목매고 있느냐? 그럴 수는 없고요. 네. 또 아세안으로 어떻게 옮기느냐? 또 다른 나라와 FTA를 어떻게 하느냐? 등등의 끊임없고 쉼없는 그런 노력들을 지금 이 순간에도 이 경주가 돼야 되고요.
특히 이제 우리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서비스 수지도 굉장히 나빠요. 왜냐면 네. 맨날 마이너스 100억에서 300억이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서비스 수지 제일 높이는 방법은 여행을 가는 걸까요? 여행이 와야죠. 우리나라에. 네. 예, 그러면 외국 관광객들이 들어오려 그러면 네. 관광 산업에 대한 어떤 그렇죠. 투자를 관광사 넓혀야 투자를 해야 되겠군요. 되고 한류 고급화. 우리 방탄소년단의 또 이 뭐 지금 쾌거를 뭐 미국, 영국, 일본을 동시에 지금 석권하고 있는 이 방탄소년단을 위주로 하는 한류의 개발. 그다음에 서비스 이것으로 인한 서비스 일자리의 창출 등등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서비스 질의 개선. 지금 뭐 외국 못 나가라 그러면 사실 밀란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죠? 네. 많은 우리 국민들이 자기 소득에 맞는 소득 수준에 맞는 해외여행들을 가고 계시는데 그 소득 수준으로 나가시는 것도 나가시는 거지만 우리가 더 개발해서 서비스 개선에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그래도 뭐 상품이나 서비스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견뎌낼 수 있습니다만 결국은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외환의 건전성.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건전하고 안정적인 유지를 갈 수 있는. 그래서 뭐 외환 보유가 지금 가장 높다 그랬습니다만은 이렇게 마이너스로 가면 또 한 방에 훅 갈 수 있거든요. 따라서 급격한 자본 유출입이 일어날 정도까지 우리가 뭐 머리에 염두에 두고 지금 차츰차츰 이 관리를 해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미중 무역 전쟁이 아직 끝나지는 않았고요. 어떤 식으로 퍼져나갈지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뭐 정책 당국자뿐만 아니라 우리 재계에서도 굉장히 우리 진짜 먹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수출로 사는 나라의 먹고 사는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것을 엄중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서 개선책과 그다음에 이 탈출로 활로를 우리가 꼭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경상수지 흑자 정말 중요한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 수출 부진 극복을 위해 여러 가지 수출 품목 다각화를 위해 노력해야겠고, 뭐 관광산업 투자도 좋지만 그 무엇보다 이 외환시장 안정성을 위해서 많은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2부에서는 이렇게 경상수지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주에는 어떤 이야기 전해주실 건가요? 다음 주에도요. 뭐 많은 게 있습니다. 이 환율 보고서가 원래 4월 15일 날 나와야 되는데 아직도 안 나오고 있는데 뭐 괜찮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전체 움직임 플러스 네. 1분기 실적들이 나오거든요. 1분기 실적이요. 중국도 나오고 중국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네. 중국이 뭐 경기가 둔화될 줄 알았는데 수출이 확 늘었어요. 그다음에 미국이요 0.2% 정도의 지금 이 뭐 경제 성장률을 하려고 하는데 2.1%가 나왔어요. 등등 네. 해외 소식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 주 소식도 정말 기대됩니다. 네, 최양호의 주간경제 리포트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전 더욱더 알찬 소식 가지고 다음 주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